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험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잃는 거라고 하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남편까지 잃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고통스러운지 혹시 상상되실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제 잘못이라면 더더욱이요.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전 입사 동기라 서로 많이 돕고 의지하며 회사 생활을 했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정이 들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3년 정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나이도 취향도 취미도 비슷해서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이자 삶의 동반자,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에게도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때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 기분은 아마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걸 딱 알았던 그 순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쳤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날 처음 아이를 안아들었을 땐 그것보다 더 큰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막 태어난 아이는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고 소중한 내 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그 자그마한 아이가 입을 오물거리고 손가락을 꼬물거리는 걸 보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육아가 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작 전 한숨도 못 자기도 했고 전몸살을 심하게 앓아서 가슴은 너무 아프고 마음대로 씻지도 눕지도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눈에 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이는 왜 이렇게 하루빨리 자라나는지 아직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아이가 걷고 뛰던 날, 처음 그 작은 몸으로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에 가던 날, 사랑스럽게 웃던 순간들도 모두 소중하지만 울고 떼쓰던 모습들도 모두 기억 속에 남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남편 역시 저에게 너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다른 부부 중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이 싸우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저희와는 먼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 여름방학,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방학과 곧 맞이할 생일을 기념하며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캠핑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얼마 전 내린 비 때문에 계곡물이 불었다고 들었지만 마른 것보다 오히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그동안 물도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했죠. 잠자리채와 곤충 채집통을 침대 옆에 가져다 두고 수영복과 물안경, 새로 산 튜브를 챙기면서 신나서 자기 전까지 제잘거리는 아이를 보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무리해서라도 여행을 가길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잘 자고 꿈에서 보자며 엄마와 아빠의 양쪽 볼에 야무지게 뽀뽀까지 하고는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의 숨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였어요. 조금만 천천히 자라서 지금의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얕은 숨소리, 보송보송한 볼, 부드러운 머리칼과 동그란 머리통에 킁 하고 숨을 들이쉬면 부드러운 우유 냄새와 고소한 바닐라 쿠키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 그날 밤은
늦은 시간까지 아이의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먹밥을 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고 저희 가족은 계곡으로 출발했어요. 파란 하늘, 화창한 날씨가 저희 가족이 달리는 길을 두 팔 벌려 맞이해주는 것 같았죠. 근처 마트에 들려서 과자랑 음료도 사고 구워 먹을 고기랑 채소들까지 사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여보, 잠깐 승찬이 좀 봐줘. 알았어. 금방 갈게. 저희는 캠핑장에 도착해 짐을 내리고 준비된 자리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텐트를 설치할 동안 저와 아들은 캠핑장 한 곳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농장에서 토끼와 닭도 구경하고 함께 뛰어다니면서 나비도 쫓아다니고 매미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멀리까지 나와서인지 아들은 여느 때보다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마구 뛰어다니며 자연을 잔뜩 즐겼죠. 산의 해는 금방 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준비된 불을 이용해 위에 철판을 올려 고기를 구웠어요. 솔솔 나는 고기 냄새에 실컷 놀다 깜빡 잠들었던 아들도 어느새 부스스 눈을 떴죠. 엄마 뭐야? 고기 먹어? 일어났어? 찬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있고 아빠가 소시지도 구워주신대. 소세지? 나 소세지 먹을래.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가서 먹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소리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의 냄새.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를 따라 작은 입을 야무지게 오물거리며 흥이 났는지 좋아하는 동요를 흥얼거리는 아들. 쏟아질 듯 내리는 별을 담은 하늘과 아직 어딘가 남아있는 듯한 달큰한 꽃향기까지. 모든 게 완벽한 여름밤이었어요. 여행 첫날을 그렇게 마무리한 후 다음날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과일과 간식을 챙겨서 근처에 있는 계곡으로 이동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는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물놀이를 준비했어요. 아들은 아빠를 따라 준비 운동까지 철저하게 하고 신이 나서 물속으로 뛰어갔죠. 아빠와 물장구를 치는 사이 전 아이가 가져온 튜브에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구입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가져왔는데 살 때부터 불량이었는지 튜브에서 묘하게 바람이 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불고 나니 불어놓은 튜브가 다시 쪼그라들거나 할 정도로 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눌러봐도 괜찮은 것 같길래 그냥 기분 탓이었나 하면서 아이에게 튜브를 건네주었죠. 저희가 자리 잡은 곳 근처는 아이 무릎 정도 오는 낮은 높이의 계곡이라 튜브는 아이가 그냥 의자처럼 앉아있는 용도로 사용됐어요. 아빠와 함께 송사리를 잡으러 다니고 서로 물장구를 치면서 물을 뿌리고 신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죠. 전 몸 상태 때문에 같이 물놀이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이가 노는 모습을 계속 사진으로 남기고 지켜보면서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이와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찬아, 괜찮아. 겁내지 마. 조금만 참아. 아빠 무서워. 여보, 찬이가. 눈을 떠보니 한 손은 튜브를 잡고 있는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계곡의 다른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튜브는 바람이 빠졌는지 반 이상 줄어들어 쪼그라들어 있었고 아이가 줄어드는 튜브에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떠있는 듯 했죠. 아이를 구하러 남편이 다가가는데 그곳만 유독 깊은 곳인지 목까지 잠긴 남편이 허우적거리며 헤엄쳐가고 있었어요. 여보, 찬아! 전 깜짝 놀라 소리쳤죠. 아이는 패닉 상태가 되어서 울고 남편은 이제 얼굴을 간신히 내놓은 채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전 어쩔 줄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튜브는 점차 바람이 빠져 아이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부르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곡이 울려 퍼졌죠. 남편이 아들을 겨우 붙잡은 그 순간
가슴을 얼마나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괜찮아, 찬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엄마, 무서웠어.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우는 아이와 남편을 보면서 안도하는 그 찰나. 아이를 안은 채 데리고 나오던 남편은 돌을 밟고 나오던 발이 미끄러졌는지 순간적으로 기우뚱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하는 당황스러운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는 아이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보, 찬아! 당황한 전 두 사람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아까 아이를 구해왔던 그 지점쯤에 두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나타났어요. 남편은 아이를 잡으려 애썼지만 물살에 계속해서 휩쓸리며 아이의 손이 닿을 듯 닿아지지 않았어요. 아이 역시 살기 위해 끝도 없이 발버둥을 쳤고 조화된 튜브는 어느새 바람이 다 빠져 그 주변을 힘없이 떠다니고 있었죠. 아들은 힘껏 허우적거리며 아빠에게 손을 뻗어봤지만 계속해서 물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남편 역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전 다급하게 119에 전화했고 도와달라며 주변에 소리를 질렀어요. 계곡 줄기를 따라 아래 위로 이동해 보았지만 저희 가족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 미친년처럼 맨발로 주변을 뛰어다녔죠. 그러다가 한 커플을 발견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들고 있던 튜브를 다급하게 들고 커플들과 자리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남편과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찬아!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를 따라온 커플들은 어찌할 줄 모르며 저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렇지만 아무 대답도 두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도착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고 주변을 찬찬히 수색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남편과 아들을 물속에서 구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죠. 여보, 찬아, 눈 좀 떠봐. 찬아, 아들, 눈 좀 떠봐. 엄마 여기 있잖아. 아이의 얼굴을 만지고 흔들어봐도 아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던 아이의 얼굴도 차갑기만 하고 입술은 파랗다 못해 보라색이 되어 있었죠. 물에 잔뜩 젖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이는 숨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찬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찬아, 눈 좀 떠봐.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눈 좀 떠봐. 엄마 한 번만 봐. 제발 찬아. 아무리 울면서 애원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두 사람 다 급하게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내내 전 울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해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했고 남편은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응급처치에도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런 처치도 진행하지 않은 그 순간 전 애써 잡고 있던 정신줄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눈앞이 잠시 까매지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눈을 뜨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깨셨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아들은요? 지금 선생님 오고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가족분들도 조금 전에 도착하셨어요. 깨어나셨다고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온 친정 부모님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이 소식을 들으신 남편의 부모님도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언니, 저희 이서방은요? 찬이는? 아까 병원에 같이 왔어. 아유, 어떡하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넋이 나간 채 아들과 남편을 찾는 저를 보며 연신 흐느끼며 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아버지 역시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요. 찬이 어딨어? 찬이, 어? 아까 물에서 나와서 엄청 추웠는데 애가 막 얼음처럼 차갑더라고. 수영복만 입고 여기 왔을 텐데 차에 찬이 옷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와서 좀 입혀줘야겠어. 팔에 꽂힌 수액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절. 부모님은 울면서 다급하게 말리셨어요. 아니야, 여기 있어. 안 가져와도 돼. 정신 차려야지, 지수야. 정신 차려야지. 찬이 추워. 옷 입혀줘야 돼. 애가 아까 얼음천처럼 차가웠다니까? 안 돼. 우리 찬이 감기 걸려. 찬이 기관지 약해서 감기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찬이 옷 입혀줘야 돼. 엄마, 우리 찬이 어딨어? 어? 이서방은 또 어딨고? 아, 이서방이 찬이 옷 가지러 갔구나. 지수야, 제발 정신 차려. 응? 엄마, 아빠 부탁이야. 조사 내가 찾으러 갈 거야. 이거 놓으라고! 저 말리려는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남편과 아이를 찾으러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와서 진정제를 투여했어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다시 몽롱한 기운으로 정신을 차릴 때쯤 부모님께서 남편과 아이의 장례 진행을 위해 이런저런 수속을 밟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전 침대 위에 누워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절망감을 느껴야 했어요. 장례식은 남편의 고향인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었어요. 전 한순간에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게 되었어요. 그 튜브에 바람만 빠지지 않았으면, 내가 튜브만 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니, 아예 캠핑이란 걸 오지 않았으면, 아니, 내가 그때 잠들지만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절 괴롭혔고, 전 두 사람이 떠난 것이 마치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신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쓰러져서 끝도 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이라 아무도 제 잘못이라거나 제 탓을 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시며 혼자서 많이 놀랐겠다. 몸은 괜찮니? 너라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며 절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마음속에 닿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확실했지만 남편이 들어둔 사고보험과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커서 사고의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그 누구도 제 탓을 하지 않았지만 전 그 과정조차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제 잘못으로 일어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 계곡은 원래 수심이 깊지 않아 사고가 적은 곳이지만 물높이가 높아지면 급류가 생기면서 회오리처럼 물속 깊은 곳 안쪽으로 물살이 거세져 종종 사고가 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전에도 사고가 난 적은 있지만 사망사고는 처음이었고 비가 많이 온 후가 아니면 평소엔 잔잔한 곳이라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붙여두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걸 모르고 찾았다가 큰 물살에 휩쓸려버린 저희는 말 그대로 어쩌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생긴 사고였어요. 게다가 사망 당시 남편은 발목이 금이 간 상태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던 중 계곡 바닥에 미끄러운 돌을 잘못 밟아
부딪히면서 다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헤엄을 제대로 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사건 조사 결과 완벽히 사고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전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과 조사가 끝난 후 혼자 집에 틀어박혀 저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남편과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함께 살던 텅 빈 집에서는 익숙해지기 힘든 일이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시계를 보고는 남편 퇴근 시간이라 깜짝 놀라며 밥을 짓기도 하고, 밥을 차리면서도 아이의 작은 식판을 꺼내 먼저 밥을 담아 올려두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식판을 부여잡고는 엉엉 울고는 했어요. 밀어두었던 빨래를 개다가 남편 옷과 아이 옷을 접으며 숨이 끊어져라 울었고, 아이 방에 어질러진 장난감, 침대 밑에 들어간 양말 하나, 며칠째 메고 나가지 않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 산 책가방, 끝이 살짝 다른 크레파스. 모든 곳에 아이의 손길이 살아있었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돌아보면 매트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방 밖으로 나가면 좋아하는 간식에 우유 한 잔으로 세상을 가진 듯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샤워를 막 마친 남편과 아이가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뛰어나와 저에게 얼굴을 비빌 것 같은데, 분명 셋이 함께 떠났던 여행에서 저 혼자 돌아왔다니, 우리가 떠나기 전 모든 것이 그대로인 이 공간에서 달라진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니. 끝이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 자괴감이 절 짓누르고 어디까지 파여있는지 모르는 구덩이 안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이 들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아이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남편과 아이가 살아있을 때와 모든 것이 똑같은 이 집에서 저 혼자 남았다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어요. 도저히 살 수 없었지만 아이를 잃은 같은 슬픔을 저희 부모님께 겪게 할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깊은 산속에 한 펜션을 보게 됐어요. 깊은 산속에 뚝 떨어져서는 나무와 자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모습 같아서 제 마음을 이끌었어요. 무엇보다 주변에 강이나 계곡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들더군요. 무작정 전화해서 장기 숙박도 가능한지 묻고, 다행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짐을 싸서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시간이 멈춘 그 집에서 그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어서 전 그냥 제 옷까지 몇 개만 들고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마치 집을 영원히 시간 속에 가두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등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어두운 산길을 오르고 올라 깊은 산속에 혼자서 떡하니 차려져 있는 펜션 앞에 도착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숙박객은 제가 전부더라고요. 전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누웠어요. 나무로 된 펜션이라 침대에 누우니 시원하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났고, 나무가 수축했다 팽창하면서 삐걱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창밖의 풀벌레 소리와 나무의 숨쉬는 소리, 멀리서 나직하게 들리는 올빼미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이 낯선 공간이 혼자만 있던 익숙한 우리 집보다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스르륵 눈이 감기며 잠에 빠져들었었죠. 다음날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나서 창밖을 보았어요. 빼곡히 세워진 나무 틈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과 슬쩍 부는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그것 말고는 사람의 모습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두고 창가에 앉아 내리쬐던 햇빛이 다시 노을로 석양으로 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밤이 오고 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이 내리면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며칠 동안 하염없이 창문 앞 의자에 앉아서 풍경을 보다 해가 지면 잠을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3일쯤 지났을까. 아침에 눈을 뜨니 어지럽고 또 창문까지 걸어가기 위해 몸에 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이대로 이렇게 영원히 눈을 감는 거구나. 어쩌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계속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죽 한 그릇과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수액을 맞는 중이었어요. 깨셨어요? 누구... 이게 뭐죠? 체크인할 때 인사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여기 펜션 운영자인데 며칠째 방 밖으로도 안 나오시고 낮에 동생이 올라와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차는 마당에 그대로 있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들어왔더니 정신을 잃은 상태셨어요. 아, 제가 정신을 잃었었군요. 네, 아마 며칠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탈수와 영양결핍인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근처 요양병원 의사라서 급히 불렀더니 수액을 챙겨왔네요.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죽은 제 남동생이 끓였어요. 정신 좀 차려지면 먹고 그냥 올려 드세요. 저희가 올라와서 치울 테니까. 자세한 이야기 묻지 않을게요. 이 펜션은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쉬세요. 내일 아침에 그릇 찾으러 올게요. 사장님은 그러더니 절 놔두시고 나가셨어요. 나가실 때 열린 문틈으로 한 남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전 아직 기력이 없는 탓인지 사장님이 나가신 후 또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제 또래의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 깨셨어요? 그릇만 치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더 쉬세요. 바로 나갈 거예요. 누구세요? 아, 전 여기 사장님 동생이에요. 여기서 운영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오전에 일어나면 드시라고 죽 좀 새로 끓여왔어요. 어제 그릇도 치워갈 겸 왔는데 안 드셨더라고요. 아, 네, 감사해요. 어제는 바로 잠이 들어서 못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수액은 밤사이에 다 맞았길래 매형이 좀 전에 빼주셨어요. 누나는 매형 병원에 데려다 줄 겸 시내에서 장 좀 봐온다고 나갔고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죽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꽃 몇 송이가 유리병에 꽂혀 있었어요. 예쁘죠? 펜션 뒤에 있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애들 중 몇 명 데려왔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예쁜 꽃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날 하루가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다 괜찮아지는 것까진 몰라도 그냥 예쁘잖아요. 그는 그렇게 멋쩍은 듯 웃어 보이더니 실하며 그릇을 들고 나갔어요.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유리병에 꽂혀 한껏 햇빛을 받는 꽃들과 방금 만들었는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는 죽, 그리고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전 전날 애써 만들어준 죽을 다 남겨서 미안한 마음에 방금 가져다준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식사인지 모를 정도였죠. 죽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까의 그 남자가 화단에 피어있는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낯선 사람에게 참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을 다 비우고 다시 자리에 누웠죠.
누운 채로 테이블에 올려진 꽃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창밖에 해는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먹은 죽그릇이 치워지고 또 새로운 죽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있던 물 한 컵 역시 같이 놓여 있었죠. 전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죽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운 채로 테이블 위에 꽃을 바라보다 잠이 들고, 다음 날엔 또 죽과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을 보냈을까. 눈을 떴더니 오늘은 스프랑 빵, 그리고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어요.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는 새로운 꽃이 들어와 있었죠. 전 식사를 비우고 오늘은 그릇을 직접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몸 좀 괜찮아요? 1층에서 분주하게 정리하던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는요. 동생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창문으로만 보던 자연과 햇살, 바람, 잠시 잊고 있던 모든 살아있는 감각들이 한 번에 저에게 몰아쳤어요.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어느새인가 좀 낯설어진 것들이었죠. 마당에는 여러 꽃이 종류별로 심겨 있었어요. 제 방에 놓여있던 꽃들도 있었고, 아직 피어나지 않고 봉우리만 달린 꽃들도 있었죠. 신기하죠? 네? 꽃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혼자 피었다 지고를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꽃에 이런저런 많은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만들고 또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함을 느끼고, 때론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잖아요. 전 그래서 꽃이 좋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동안 음식 해주신 거 감사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누나가 저보다 잘해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더 즐거웠어요. 지금 여기다 이 영양제 꽂아줄 건데 혹시 해보실래요? 제가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걸 이렇게 뜯고 여기에 보이시죠? 이쪽이 지붕이 살짝 가려서 햇살이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얘만 좀 힘이 없어요. 덕분에 이렇게 스페셜 케어를 늘 받고 있지만요. 이걸 여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전 언급결에 영양제를 받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혼자만 봉우리진 채 있는 꽃 아래에 영양제를 꽂아주었어요. 뭐랄까, 무척이나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신기했어요. 제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다니. 전 가만히 꽃이 심어진 흙을 만져보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죠. 죽은 아들의 볼을 쓸어 담던 그때의 그런 느낌이요. 엄청 부드럽죠? 네. 여기 흙들은 신기하게 참 부드럽고 힘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데 또 약하지 않아요. 뭔가 자신만의 단단함이 느껴진달까.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꽃도 야채도 과일도 신기하게 쑥쑥 다 잘 자라요. 거창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어느새 돌아서서 보면 혼자 자라서는 꽃이든 열매든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에 펜션을 만들게 됐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숨을 곳이,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 흙에 묻혀있던 씨앗들처럼 여기서 잠시 웅크리다 꽃이든 열매든 되어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전 그 말을 계속 곱씹어보며 또 며칠을 창밖을 보며 지냈어요. 분명 힘이 되는 좋은 말이지만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마음과 계속 싸우면서요. 다만 간간히 문 밖을 나가서 영양제를 꽂아둔 그 꽃이 오늘은 어떤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그 방에 틀어박혀서 창문과 침대를 벗어나지 않았던 제가 매일 일어나서 문 밖을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변화였죠. 전 꽃을 살펴보며 매일 흙 위에 손을 얹어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영영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리운 감촉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 했거든요. 그 앞으로 누군가 목장갑을 쓱 내밀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고기 구울 거라서 장작 패야 되는데 혼자 힘들거든요. 그래도 둘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남동생은 제게 목장갑과 도끼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래,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당장 할 일도 없는데 이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따라갔죠. 오, 잘하시는데요? 전에 해본 적 있어요? 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전 말을 하다 말고 멈췄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처음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거였거든요. 예전에 해봤어요. 시골 체험하러 갔을 때요. 오, 해봤다고 해도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재능이 있어요. 그는 장작을 모아오면서 절 물끄러미 쳐다본 후 말을 이었어요. 자연은 참 신기해요. 저희가 지금 자르고 있는 이 장작도 예전에는 살아있는 나무였잖아요. 그게 몇 살이 된 나무인지도 모르고요. 나이가 많을 수도 혹은 적을 수도 있죠. 살아있는 건 결국 모두 죽는다지만 열매가 식품이 되고 나무가 장작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모든 생명체의 산과 죽음엔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어떤 목적이나 쓰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죽음도 헛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이런 산속에 있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생각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나저나 제 이름은 명호예요. 안명호. 전 지수예요. 공지수. 반가워요, 지수씨. 사실 제가 예전에 손을 좀 다쳐서 장작을 펼 수는 있는데 모양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저기 막 아무렇게나 부스러기가 생긴 게 혹시... 맞아요. 손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지수씨 아니었으면 오늘 장작 준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장작은 어디에? 이따 저녁 때 여기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저쪽에 누나가 화덕을 만들어서 종종 이렇게 먹거든요. 지수씨도 이따 같이 먹을래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더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고기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고기 맛있게 드세요. 모두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전 방으로 올라가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모든 죽음도 의미가 있다니. 이전에 들어본 적 없던 이야기에 전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며 가방에 들어있던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렇게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똑똑. 네? 지수씨, 혹시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누나가 매형을 데리러 갔는데 매형이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 때문에 병원에서 식사하고 와야 할 것 같다네요. 고기 구우려고 이미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라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고기 좀 같이 제발 먹어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전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함께 내려갔어요. 근처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장작에 타들어가는 소리와 고기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이따금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와 하늘에 가득 떠있는 별까지. 마치 그것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숯불에 구워낸 고기의 맛도 정말 좋았죠. 고기를 다 먹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별이 뿌려진 듯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전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혼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날씨와 분위기에 취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수련회에서 하던 캠프파이어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듯 장작의 불빛과
소리 때문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단순히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외쳐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낯선 그에게 전 왜 제가 이 펜션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털어냈어요. 사실 그때 저 임신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 동생이 생겼다고 깜짝 선물로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고가 생겼죠. 그때 저 혼자 물놀이를 못했던 것도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같이 물놀이를 그랬다면 우리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차라리 나도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너무 큰 충격 탓이었는지 그날 뱃속에 있던 아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그 사고로 전 정말 철저하게 혼자가 됐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속마음까지 전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그가 저와 친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다쳤다고 했죠? 그는 수술 자국인지 흉이 진 손등을 다시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손, 사실은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요. 날카로운 걸로 찔렀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겪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죠. 이 펜션, 누나가 사장으로 있지만 사실 제가 만든 펜션이에요. 주변에 관광지도 없고 시설이 예쁜 곳도 아니고 깊은 산속이라서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을 펜션을 만든 거죠. 실제로 손님도 별로 없고요. 그때 이걸 만든 건 저도 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도피처가 필요했고 그렇다고 혼자서 여기에 틀어박히면 가족들이 분명 걱정할 테니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혼자 지내고 싶어서 이 펜션을 짓게 된 거죠. 저한텐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 멍청하게도 제 딸과 아내보다 술을 더 사랑했나 봐요. 회식이다 영업이다를 핑계로 허구한 날 술을 먹었어요. 그날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유리 조각 같은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그날도 술을 먹고 있었어요. 회사 회식이라 핑계를 댔지만 사실 회사 내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술이 먹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죠. 신나게 술을 퍼마시면서 아내가 전화를 했길래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어디냐, 뭐하냐,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그런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피한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일부러 충전한답시고 카운터에 맡기고는 또 술을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카운터에서 직원이 전화기를 가져다 주더군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아내의 전화와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왔던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르는 번호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이었어요. 병원이라고 여기 아내랑 제 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도착했더니 연락받은 누나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왜 이제 오냐고. 너 또 술 먹었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주먹으로 저를 때리면서 누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소정이는?
어딨어? 어디가 다친 건데? 얼마나 아픈 건데? 라고 소리쳤죠. 누나는 악을 쓰듯 대답했어요. 왜 이제 와? 왜 이제 오냐고! 왜 이제 와? 누나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딸과 아내가 이동도 없이 누워있더라고요. 얼굴이랑 온몸에 긁히고 피가 난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고운 아내의 얼굴이 피투성이더라고요. 그 새하얀 얼굴이 그 조그만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누워있었어요. 나중에 메시지를 읽어보니 그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한 거더군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제가 차를 가져갔어서 그래서 아내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대요. 근데 그 택시가 역주행을 하던 다른 운전자와 크게 사고가 나서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기사님은 간신히 목숨은 구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와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더라고요.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그때 술을 먹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내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매일을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이 유리는 그때 사고 났던 택시의 전조등 조각이에요. 다음날 사고 난 자리로 갔더니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때 한심했던 나를 절대 잊지 말자는 뜻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 손은 그때 술잔을 기울이던 제가 원망스러워서 술 마시던 제 손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저한테 생각이 깊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전 그저 제 추악한 과거를 어떻게든 딛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냥 그런 한심한 놈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씁쓸히 웃어 보였어요. 자신의 감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전 왠지 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죠. 비슷한 경험 때문인지 한층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 그를 따라서 텃밭도 가꾸고 펜션에 이런저런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니 침대에 누워만 있을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았죠. 사장님 내외랑도 친해져서 종종 시간이 날 때면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사람이 없는 펜션은 누구도 제 처지나 상황을 묻지 않고 다들 저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어설픈 위로도 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지내며 오히려 점점 마음의 안식을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 속에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 노력이 결실을 보는 과정을 보는 게 제 치유의 과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천천히 남편과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느꼈던 죄책감은 어느새 점점 그리움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어느새 펜션에서의 생활이 한층 익숙해졌고 가방 속에 밀어두었던 가족 사진도 방 한쪽에 올려둘 만큼 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 졸였을 가족들에게도 전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했어요. 그렇게 집을 떠나온 지 몇 달이 되었을까. 이곳에서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명호 씨가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누나에게 물어봤지만 외부에 일이 있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다였죠. 그렇게 그가 펜션을 비운 지 한 달이 넘었고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외부에 일이 있어도 연락 한 번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이상했고 사장님이 전보다 외출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명호 씨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니
문득 저도 몰랐던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감정은 바로 그리움이었어요. 말해주세요. 명호 씨가 진짜 어디에 간 건지. 사장님은 저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차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따라와요. 말하는 것보다 보여줄게요. 사장님은 저를 태운 채 남편이 일하는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한 병실로 들어가니 명호 씨가 바싹 마른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지수 씨, 여긴 어떻게? 명호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간경화예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었으니 당연하죠. 발견했을 땐 이미 초기가 훌쩍 지나 있었고 지금은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저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저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다 있네요. 명호 씨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어떻게 말도 없이 죽으러 병원에 들어와요. 남은 사람들은요. 저는요. 이제 겨우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누군가 때문에 다시 살아갈 결심을 했는데 그 사람마저 떠나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지수 씨, 죽지 말아요, 명호 씨. 죽지 말아요. 제가 명호 씨 살릴 거예요. 그렇게 전 그날 이후 병상에 누워있던 명호 씨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쉽게 보냈지만 명호 씨만큼은 꼭 제 손으로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지도 먹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서 명호 씨를 간호했던 것 같아요. 결국 1년 후 명호 씨는 마침내 완쾌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명호 씨와 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서로의 죽은 가족들을 잊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아이와 그이가 죽었던 그 계곡 앞에 비온 뒤 물살 위험지역 플랜카드와 표식을 만들어 붙이고 언제든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밧줄과 구조용 튜브, 구명조끼가 들어있는 SOS 박스를 설치했어요. 명호 씨는 펜션의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고 저와 명호 씨처럼 아픈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자신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치유해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패키지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저희의 아픔도 공유하고 또 그들과 상처를 나누며 점점 상처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정말 다행이라며 마음을 놓으셨고 죽은 남편의 부모님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 애도 네가 자신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우리 아들도 찬이도 분명 네가 자신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행복해지기를 바랄 거다라며 제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셨죠. 상처는 그저 묻어두고 묵혀두고 숨겨두는 게 그것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어 보니 상처는 마음속 상자에 넣어둔다고 저절로 낫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꺼내고 드러내고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보며 덧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그 위에 약을 덧발라줘야 낫는 거였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음속 상자에 숨겨둔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 뚜껑을 열고 살펴보세요. 얼마나 심한 상처가 났는지, 그때 이후로 더 덧나거나 흉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상자의 뚜껑을 닫지 않고 꺼내주세요. 약을 발라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흉지지 않도록 말이죠.